TV. 자, 영천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침을 맞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12시부터 침을 맞고 있는데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계속 있었는데 제가 눌러가지고 빼주세요 그랬거든요. 김 기자님만 오면 제가 그래요. 아니 아까 댓글 나오는데요. 김 기자님만 오면 그래. 네. 그래서 1인침을 제가 놓으려고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한다면은 보통 한 30분 정도 하는데 네. 제 뒤에 아무도 없어서인지 그냥 침을 꽂아놓고 계속 놔두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1시 1분이야. 여기에 있는 근처에 있는 한의원인가요? 여기 3층. 여기 이 건물 3층에 있는 시간을 보니까 1시 1분이어서 눌러서 침 빼주세요. 회사도 아파서 뭐 못 온 거면 또 이해를 해주는 게 우리네 정인데 뭐 그 정도야 뭐. 네, 치료 받고 왔어요. 그렇게 굳이 인증 안 해주셔도 믿습니다. 믿어요 저는. 제가 그래서 오늘 김 기자님이 오늘 내가 12시에 치료를 받으러 가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안 늦겠구나 했는데 와 이걸 또 이사님이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어요. 이걸 또 하필이면 김 기자님 연속 3번 김 기자님 3번째인데 3번 다 제가 그렇죠. 그래도 제일 오늘이 빨랐습니다. 차라리 한의원을 다녀오세요. 자, 두 분 다 잘 지내셨는지? 잘 지냈습니다. 김 기자님은 잘 지내신 것 같아요. 피부가 굉장히 뽀얗시네요. 그래요? 요즘 좀 술을 좀 줄여서. 근데 어제 오랜만에 이제 술을 좀 만취를 하는 바람에 만취 있는데도 피곤하네요. 자, 얘기를 시작해 보죠. 먼저 이제 기자한 김 기자님의 국정감사 이야기. 국정감사. 국정감사 올해도 또 시작됐죠. 재밌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재밌어요. 네. 어떤 점이 재밌으신가요? 그래도 소득 있는 국정감사라는 거. 저는 그러니까 그 평가는 뭐 그때 다르겠지만 해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국정감사 그러니까 작년이나 그 재작년에 봤을 때보다는 좀 더 재밌는 거는 많이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워낙 파괴력 있는 한 방이 이게 두 방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교통공사의 87%가 뭐 친인척이다. 뭐 유치원 비리 제일 중요한 건 뭐 유치원 비리죠. 유치원 비리 같은 이제 메가톤급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나머지에서는 그렇게 큰 소득은 뭐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아주 밀착 그러니까 뭐 이슈를 크게 보는 분들은 이제 이번 국정감사도 역시 송영대라고 할 텐데 큰 걸 건드려서 각자 이제 소위원회에서의 활동을 봤을 때는 좀 약간 미흡하지 않나. 한번 좀 평가를 한번 해줘 보시죠. 저도 이제 뭐 일반 시민들 같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굵직한 거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걸 주로 보고 그게 또 이슈를 좀 계속 끌고 가잖아요. 다른 국정감사, 다른 소위에서의 국정감사 거는 좀 많이 묻히고 뭐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문화체육관광 여기 이번에 지금 가리님이 하신 이제 손혜원이나 선동열 이런 분들이 이제 증인으로 불렀던 그 선동열 감독을 불렀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한복을 입는다든지 헛발질을 많이 했죠. 뭐 도복을 입는다든지.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군대에서 막 전역한 진짜 오늘 전역한 것 같아요. 그 이상한 전투모에다가 금장으로 막 이상한 거 모양 해놓고 모자나 전투복 온통 막 이상한 그 부대원들 자수 해놓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참 이동섭 의원과 비슷하다. 저 도복을 입고 가는 사람이나 저기 그냥 허황된 저 전투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놈이나 허황된 전투복이라뇨. 아니 뭐 이상한 뭐 뿔이 막 이렇게 나 있어요. 뿔이 장군도 아니고. 그리고서는 이제 서로 간에 그 뭐지?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뭐 그럴 수 있죠. 그 당시에는 뭐 그게 얼마나 그러면서 요즘은 액자도 만들어 주나 봐요. 부대원들끼리 찍은 액자도 나 이런 거 있다 뭐 이러면서 자랑하면은 또 현역 출신이신가요 혹시? 전 현역. 저 공익이라서. 저도 공익이라서. 잘 모릅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어쨌건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한복이나 뭐 그런 한복이나 도복이나 이런 게 참 의미 없다. 왜 그러고 있나? 약간 그랬었죠. 뭐 고양이는 의미 있었나요? 저 고양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춘천의 김진태 의원이 가지고 온 고양이. 한국당이 왜 망하는지가 저 한 장의 사진에 다 들어가. 그게 그 푸마 사건 때문에 갖고 온 거죠? 네, 푸마 사건 때문에 갖고 왔다는데 그 보좌진들도 갑자기 이 고양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님이 직접 갖고 오셨구나. 네, 그런 거죠. 갑자기. 사람들이 다 보좌진 쫙가지고 똑똑한 보좌관들을 냅두고 멍청한 대장이 나서서 망한 케이스. 와, 그렇게까지 말하기 못하는데 뭐 본인이 갑자기 갖고 와서 망했으니까 뭐 멍청하다고 해도 되죠. 근데 어쨌건 그걸 보면서 정말 그 고양이의 어떤 동물의 그 어떤 특수성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뭐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갖고 와서 어떤 역풍이 불지에 대해서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데 그분의 삶은 역풍을 상식이 없죠. 그분의 삶에 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참 그 갖고 와서는 욕을 먹는 거 보면서 참 일단은 그분은 성공했죠. 뉴스에 실렸잖아요. 뉴스에는 실렸는데 그거 안 갖고 왔으면 뉴스에 안 실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있는 그 소위원회,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고양이 말고는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네네네. 이런 식으로 역시 올해도 한쪽으로만 이게 그 이슈가 큰 이슈도 물론 있지만 사실상 웃음거리로 비치는 게 많았구나. 뭐 국정감사 때는 어떻게든 그 언론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오버를 많이 하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그 1년에 제일 큰 행사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최순실 청문회 같은 게 뭐 50년에 한 번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행사가 이제 국감인데, 그래서 보좌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국회 이러지만 그 안에 보면은 참 국회의원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좌진들은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3월부터 보통 준비를 시작합니다. 슬슬 시동을 걸어요. 국감이 한 10월쯤인데 시동을 걸어서 한 여름쯤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지죠. 이번 올해 터트릴 게 없는데 다들 막 빈손인데 막 서로 간에 막 정보 교류하고 이번에 뭐 없냐 이러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드러내죠. 일단은 국정감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언론이 이제 크게 터트려주면 또 크게 받아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를 위해 많이 준비하는데 올해는 다들 그 약간 분위기가 좀 그렇긴 해요. 요즘 올해는 좀 조용하다. 그게 약간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면서 이걸 까면 약간 우리 당, 그러니까 자한당 입장에서는 약간 공격을 하면 이게 반사로 데미지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평가를 내리기에는 1년 반 정도면 그러니까 좀 짧고, 그래서 이제 뭐 인사 비리나 뭐 이런 정도에 좀 집착을 하고 좀 그쪽으로 하고, 이제 뭐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어 쪽이니까, 여당은 방어하는 쪽이니까 또 그런 게 뭐 마땅히 또 없고. 근데 이번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박수를 쳐줄 정도로 그렇죠. 슈퍼스타가 됐죠. 국감의 슈퍼스타 박용진 의원 보니까 이번이 초선 의원이던데요. 근데 통합민주당인가? 통진당. 그러니까 거기서 원내 대변인을 오래 해서 감각이 있다고는 알려져 있어요. 얼굴은 낯이 익은데, 나는 통진당 출신이니까 진보 쪽의 출신인데 더불어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아서 강북인가요? 강북을인가? 서울 강북을 큰 건을 터뜨렸죠. 그 동안에 사실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워낙에 이제 정치적인 힘이 센 집단이다 보니까 유치원 쪽이. 근데 저는 뭐 유치원에 대해서 오늘 여기 사립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가린님도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뭐 유치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 졸업한 지가 이미 유치원을 졸업이라고 표현하나요? 약간 근데 그거를 뭐 한 30년, 25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유치원에 대해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추악하구나. 저는 이제 애를 키운 분들은 다 알아요. 어린이집 유치원의 문제를. 근데 시비를 못 걸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거기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권에서 한 방에 둘 쏘셔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개개인의 개별 부모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양아치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은 부모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엄청 이용을 하죠. 어떻게 무슨 얘기를 오늘? 저 바로 들어갈까요 그럼? 그치예요? 아니요. 더 해주죠. 그리고 아까 유치원 때 나온 김에. 근데 저는 예를 들면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기에 사립 유치원 얘기가 터졌을 때 이게 과연 저 분이 이번에 터뜨리고 장렬하게 전사하겠구나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흔히 말하는 공중전, 여론의 그 지지는 받겠으나 지상전, 사립 유치원들,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와 그 인맥, 저인망 네트워크가 앞으로 얼마나 저 사람을 해코지 할 건가. 그렇죠. 표 계산을 했을 때 근데 하루 이틀은 그런 얘기 나오다가 3일부터는 그 시선을 이미 한참 지났구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주변의 의원들도 계속 대화로 풀어라. 이런 이런 회유가 계속 회유라기보다는 그런 충고. 이거 너무 세게 가지 말고 대화로 그쪽 사람들하고 만나봐라, 유치원 쪽 사람들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할 정도로 그쪽에 힘이 굉장히 셌었던, 정치적인 입김도 굉장히 셌었던. 박영진 의원이 그래서 요즘 인터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지켜주세요. 이걸 꼭 붙여요. 제가 잘한 거는 금방 잊혀집니다. 하지만 저한테 상처 입은 사람들은 계속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지켜주세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북 을이니까 뭐 당선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저는 그냥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박용진 의원은 이번 국감으로 체급이 확 뛰었죠. 그렇죠. 인지도도 많이 뛰고 호감도 확 올라가고. 그래서 국정감사를 이제 뭐 각 당이 이제 사실은 한 중반 왔거든요. 근데 뭐 이슈가 있을까요 앞으로? 뭐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국정감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뭐 서울시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도청도 했고 이렇게. 어제가 이재명 도지사 국감 나왔는데 뭐 거의 이재명 청문회 하던데요. 이재명이 해명할 시간을 다 줘마. 자유한국당에서 그냥 경기도로 시비를 걸면 되는데. 해서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막 다 하는데 나중에는 자한당에서 그만하라고 대답하지 말라고 막 그 인상 얘네들 정말 이번에 뭐 김진태 의원인가요? 뭐 그 경기도청 가서는 누구였더라? 조원진이었나? 그거 틀려고 녹음 묵지를 막 틀려고 했는데 막 그거 하다가 갑자기 또 무슨 생각이 들었나 위로해주고 막 무슨 따뜻하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게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국감장 안에서도 이재명도 사실 각오를 하고 왔겠죠.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경기도정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그 위원장이 좀 진행을 잘해줘라. 자꾸 그런 지금 고소고발건이나 개인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다. 우린 이제 여기는 국감장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자유한국당이나 조원진 의원이나 계속 이제 개인 그런 스캔들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그동안에 말하지 못했던 이재명의 어떤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국감장에서의 해명 자리가 돼버렸어요. 해명의장. 점점 띄워주고 있죠. 이게 바보들인가? 아니 이번에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그 유치원 건도 이제 되게 중요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과연 그 친인척이 87%다. 네, 그거 뭐예요? 그거는 저도 이제 들여다보진 않아서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 충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약간 어느 정도 뭐 논란의 여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 뭐 하는데요, 거기가? 지하철 관리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이게 제 분야는 아니라서 이분이 근데 그냥 보기에는 87%가 뭐 친인척이고 그래서 이게 문건 같은 걸 하나 보여주던데 거기에 나온 게 시험을 봐서 이제 정규직을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그 대부분이 친인척이다. 근데 거기에 그 조항에 막 이제 문제를 내서 전환 시험 같은 걸 보는데 거기에 아무리 문제를 쉽게 내도 그러니까 노조의 입장이죠. 아무리 문제를 쉽게 내도 탈락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죠. 그리고 그래서 시험 없이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거기서 대부분이 친인척이었다. 그런 식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감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도 늦지 않다. 그렇죠. 이게 서울교통공사라는 게 공무원은 아닌 거죠? 약간 중공기업 같은 건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공기업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구의역에서 사고 난 그 청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인가 파견 직원인가 근데 그 사람의 고열을 빨아서 이 정규직에 막 그렇게 해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공기업이래요. 공기업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흔히 이제 귀족 노조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공기업들이 대부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뭐 좀 아는 선배가 뭐 그분의 그 발언 워딩인지 혹은 어디서 뭐 보고 쓴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의 직을 세습해주고 싶으면 그게 귀족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를 현기차.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건물주만 귀족이고 뭐 이게 아니라 그 자기의 직을 그렇게 세습해주고 80%를 친인척을 해줄 만큼 개꿀이라는 뜻이잖아요. 남주기 예, 아깝다는 거잖아. 남줄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오래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내 직을 내가 애가 없지만 이건 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저도 시청자들이 나이스 게임 TV 나름이 물려주게 지연이 물려주게 둘 다 안 줘. 이걸 왜 주니 이걸 왜 줘? 아 진짜 더 잘 되는 건 해야지. 더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이걸 왜 주냐? 저는 귀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물려주고 싶지 않다. 물려주고 싶지 않죠. 홀 사장님 자체도 탈출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약간은 그런 마음이. 근데 그거 있잖아요. 월급쟁이들은 뭐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저는 사표를 낼 데가 없어요. 품고 다닐 사표도 품지도 못해. 누구한테 그걸 뭐 줄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건 월급쟁이들 사표 내면은 그 다음에 고생을 하면 되잖아요. 전 자살을 하면 돼요. 빚을 못 갚아서.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아니, 포기를 못한다. 포기도 못한다니까요. 골목 묶여 있어 나는. 그냥 몸도 아픈데 돈해를 많이 해주세요 지금 이분들. 돈해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그 거대 자산가가 저희 나이스 게임 때 인수해줘야 돼요. CJ SK 지금 보고 계신가요? 예.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우리 혼수성태 형님께서 이슈잉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들고 갔는데 그냥 이것만 의혹을 제기하는 걸로는 뭔가 안 됐겠다 싶어서 액션을 취했잖아요. 관심을 하나도 못 받던데. 그러니까 저는 그 내부에 아마 모르겠어요. 그 생각 있는 당원들이라면은 당원들이 실제로도 좀 그런 것 같고 김용태를 엄청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아니 그리고 이거를 서울교통공사를 박원순의 비리로 엮고 싶은 거잖아요. 진짜. 근데 그 노조가 그냥 자기 세습 이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공기업인데, 그러니까 박원순이 뭐 완전히 완벽하게 비껴갈 수는 없겠지만 이거를 박원순의 비리로 몰고 가고 싶은 것도 약간은 오버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박원순의 뭐 비리는 뭐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뭐 약간 소홀했다. 뭐 그 주위가 관리가 소홀했다. 왜냐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단체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태양광 쪽이 그 박원순 시장의 비리와 엮으려면 좀 그게 있지 않을까. 뭐 허인혜 씨 나오면서 얘기 나오던데 그거는 좀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을 많이 서울시든 뭐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한 3위쯤 하는 그러니까 그 집 비율상 대기업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데 한 세 번째쯤 많이 그 수주를 한 곳이 운동권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허인회라고 그분 검색해 보세요 한번. 근데 그분이 업체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용을 뭐 좀 파악을 해서 그걸 차라리 이슈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모르겠어요. 내막은 모르니까 그냥 잘 열심히 뭐 열심히 영업을 해서 태양광 사업에 3위잖아. 1위를 했어야지 그게 임팩트가 있는데. 근데 뭐 한화도 있고 뭐 이런데 1위 챙겨주는데 3위 정도 한 거 가지고는 임팩트가 없잖아. 세습 이거 임팩트가 있잖아. 그렇죠. 귀족. 귀족. 박원순. 네가 귀족이다. 이러면서 3위만 해도 규모가 커요. 안 먹혀. 근데 3위니까 약간 말이 약간 1위여야 딱 이제 아다리가 딱 맞는데 그렇죠. 야마가 나오는데 좀 쉽지 않아. 야마가 나오죠. 야마가 나오는데 3위로 챙겨줘 이러면은 동메달 이거 좀 약간 아까운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번 그래서 국감은 아직은 좀 남아 있어요. 뭐 지금 어제가 서울 고검했고 뭐 이렇게 그 거의 부처도 다 그러니까 하거든요. 이거는 저희는 이제 나온 거 이슈가 뉴스에 나오니까 그것만 접하는데 이제 기자님께서는 김 기자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좀 이제 기대할 만한 어느 소위를 좀 기대가 이번은 좀 안 돼요. 안 돼요? 기재위도 예를 들면 뭐 저는
뭐 예를 뭐 소득주도 성장이다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붙을 것 같았는데 둘 다 뭐 약간 힘도 없고 네. 잘하는 게 오히려 기재위에서 제일 잘한다는 거는 김성식 의원이라고 관악구 쪽인가? 네, 제가 그분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의원인데 안철수 손을 잡으면서 네. 제가 한나라당 있을 때서부터 보수지만 정말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아 지식도 되게 뭐 개인적으로도 만나도 봤었거든요. 그래요? 안철수 근데 그분 갑자기 그분의 짤막한 일화를 얘기하면 그분은 되게 책도 자주 들고 다니고 국회에 지식이 어마어마해요 그분이. 도서관에서 혼자 막 글도 읽고 뭐 하여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고 지리 같은 건 잘하는데 이 정무적 감각이란 게 좀 떨어져서 안철수를 참 하여간 거의 모든 기자들도 다 인정을 하고 이번 기재위에서도 되게 열심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해서 서로 간에 이건 납득할 만한 지적이다 이렇게 서로 발전된 국감을 하셨는데 그래봤자 이게 안철수 당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기재위 얘기해 지금? 네, 기재위. 원래 전문가 쪽이라서 그쪽. 그분이 예전에도 한나라당 있을 때도 초선 의원 때 국회의원이 뽑은 일 잘하는 국회의원에 뽑혔었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한테 어필이 잘 안 돼요. 왜 그냥 그럴까요? 국회에서 조용히 일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일만. 그리고 그러니까 기재위란 게 티가 좀 안 나잖아요. 이슈를 터트려야죠. 김성대는 액션도 하고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고양이라도 들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냥 묵묵히 일하는. 그러니까 뭐 삼국지에서 치면 법정 이런 느낌. 뒤에서 그냥 일만 하는. 그 내정을 달인. 근데 이게 파이팅은 안 되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때 한나라당을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관악을 나와서. 관악에서 한나라당으로 되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죠.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몇 표 안 차이로 2등으로 또 져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랑 손잡고 다시 관악에서 또 되죠.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인정을 받는 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안철수의 선택은 결국 과로사로 죽지 않았나라는 그 법정에 아니 그분은 열심히 일하고 뭐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는 삶은 모르겠는데 차마 글로 민주당으로 못 가는 거예요. 본인의 그런 소신 때문에 보수에서부터 시작 그리고 본인의 경제 이런 것도 약간 진짜 얘기할 만한 보수 정치인이거든요. 얘기가 통하는 보수에서는 김성식 의원은 진보라고 하죠. 그렇죠. 실제로 본인은 자기는 보수라고 굉장히 주장을 하는데 중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도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가 표방하는 정치랑은 맞다 싶어했는데 안철수의 정체를 나중에 알고 나서 아마 후회를 좀 하시지 않았을까. 저도 안철수 너무 싫어해서. 알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앞으로 남아 있지만 그렇게 큰 기대되는 건 없다. 정리하자면.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예술의 전당, 국감 뭐 이런 걸 막 한다고 쳐도 좀 앞에 쪽에 있는 거에 많이 집중을 좀 하는 경향들이 국방위 쪽에는 뭐 없나요? 국방 비리 이런 거요? 네, 그런 게 사실은 좀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되는데. 생각보다 루키드 마틴 최순실 이런 거 안 터지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갑자기 이 얘기를 갑자기 또 하게 되는데 요즘 가짜 뉴스를 막 잡겠다 이러잖아요. 저는 좀 약간 그 생각이 옛날 그 박근혜가 하던 생각하고 뭐 크게 다를 게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요즘 세상을 뒤흔들었던 최근에 뒤흔들었던 그런 가짜 뉴스 하면은 뭐 이상호 기자의 무슨 서해순이 뭐 영화를 살인했다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전에 뭐 그 물론 이거 개쌍용 먹어야죠. 근데 뭐 그 무슨 구판을 벌였다는 둥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라는 둥 그렇죠. 뭐 또 뭐였죠? 그때 막 이제 뭐 일본 상케이 지사도 잡아오고 막 그랬어요. 그때도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다 가짜 뉴스들이었죠. 다 가짜 뉴스로 밝혀졌죠. 근데 그게 다 무죄가 났잖아요. 그게 이제 공익의 이제 그 언론의 자유, 뭐 말할 자유가 더 중요하다. 뭐 어떤 대통령이나 뭐 정부 여당 그 공직자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최대한 뭐 얘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무죄가 났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그리고 뭐 그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가 최순실 재산이 300조라는 둥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저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그냥 그러네. 그런 가짜 뉴스도 계속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금의 가짜 뉴스를 잡겠다 이렇게 하는 거가 저는 그래서 약간 예전에 그 박영선 의원 지역구인가요 여기가? 여기 박영선이죠. 박영선 의원이 2016년인가? 그 2014년인가 그때 법안을 냈어요. 거의 당론으로 채택이 된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똑같이 지금 자한당이 얘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이지만 상당히 진보적이고 상당히 지금보다는 개선된 그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선안을 냈어요. 근데 뭐 채택은 그게 뭐 통과는 안 됐죠. 뭐 예를 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뭐 뺀다거나 형사에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그 당론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걸로 가면 안 될까? 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못된 뉴스 있죠. 막 아주 쓰레기 같은 뉴스 막 무슨 쌀을 뭐 어쩌고 했다는 둥 막 이런 북한에 쌀 퍼져서 네. 쌀값이 오른다고 그런 뉴스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전에는 유튜브가 이렇게 보편화가 안 됐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이 파급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국민들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보다 지금은 가짜 뉴스가 좀 더 심각하다라는 거 그런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온도 차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 뭐 그 선동으로 가짜 뉴스 쓰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약간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낙곰수를 저도 되게 자주 애청자였는데 당시에는 그냥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낙곰수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지금 내용 아마 검증해 보면은 한 20%는 맞고 80%는 틀렸을 거예요. 뭐 그 내용에 뭐 다 합리적인 의심 혹은 소설을 써보자면이라고 전제를 깔고 얘기했던 거예요 대부분이. 그럼 그거는 그때 선동용이 아니었냐, 가짜 뉴스가 아니었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는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많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수한 분야에서 예를 들면 뭐 로키드 마틴과 국방부에 뭐 최순실이 연계됐다. 뭐 무기 로비스트 얘기는 많은데 린다김이 갑자기 왜 마약으로 들어가느냐. 근데 린다김은 너무 그 옛날 로비스트라 거의 그거는 진짜 그건 가짜 뉴스인 것 같아요. 그걸로 엮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낙곰수식 가짜 뉴스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추론을 해보자 그럴싸하지 않느냐라는 걸로 들어가고 지금의 가짜 뉴스는 이거다. 이거다. 라는 거니까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진짜 차이가 뭐냐면은 지금의 가짜 뉴스는요 정말 말 그대로 없는 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낙곰수식은 여기서 내 생각은 요렇게 진행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요거거든요.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를 어떻게 그 딱 칼로 물 베듯이 구분을 딱 할 것이냐. 저는 그게 그렇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하여간 저는 그게 지금 예전에 민주당이 말했던 가치하고는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약간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박근혜 정부 때 정권 때 있었던 그런 뭐 구판을 벌였네 정유라는 정윤회와 박근혜 사이에서 뭐 나온 뭐 딸이고 김종필이 뭐 딸이 있다고 얘기했었네. 김종필이 딸이 있다고 얘기한 건 맞아요? 김종필이 딸이 있다고 얘기하는 박근혜한테 그거는 확실하진 않은데 김종필이 죽기 전에 인터뷰한 거에서는 되게 유경수를 욕했다고 하던데. 유경수가 완전 지 엄마랑 박근혜랑 성격이 똑같다고. 그런 식으로 욕했다고 하는데 저 딸은 잘 모르겠어요. 자유로운 이미지에 대한 유경수는 자유롭지 않았다. 지랄 맞았다 막 이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어떤 많은 그 소위 국모 프레임이 있는 분들의 그런 어떤 좋게 얘기하는 뭐 명성황후라든가 민비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하죠. 뭐라고 한다거나 뭐 그런 게 그것도 나름의 그 여혐 아닌가 싶어요. 너무 그런 어머니상에 가두는. 그쵸,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 만약에 뭐 유경수가 뭐 싸가지가 없다, 그럼 싸가지가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만드는 게 참 웃긴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이제 시대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 시대엔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할아버지들이. 그 시대에는 박정희가 남편인데 박정희한테 대드는 유경수를 국민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박정희한테 대드는 유경수. 근데 사실은 여보 이거 하지마, 먹지마, 여자랑 술 먹지마, 이런 유경수를 상상 못하는 거죠. 박정희 여자랑 술 마셔도 뒤에서 속만 끙끙 앓고 아이들하고 막 고민하고 막 이런 어떤 모습을 상상하면서 유경수의 투영을 한 거겠죠. 근데 하지만 김종필의 증언에 가면 완전히 이거는 박정희가 짜증나서 야 여자 좀 데리고 와. 모르겠어. 뭐. 난 모르겠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왜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을. 여기서부터 이제 가짜 뉴스가 시작된다. 이런 상상부터 이런 얘기인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저 오늘 준비한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좀 기대가 안 되지만 내년에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도 기대는 안 되는 게
이제 그 강한 야당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내부가 정신이 없어서 네, 정신이 그래서 저는 빨리 총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없어지게 자한당이? 저는 자한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구 경북엔 있겠죠. 대구 경북보다 더 크게. 저는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하는 지방선거만큼은 뭐 참사는 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일 안 좋았을 때가 한 80석 갔을 때 있거든요. 네. 70석 후반 정도? 근데 그때도 잘 막았어요, 얘들이. 70석이 진짜 전사들만 모였거든요. 맞아요. 막 쫄딱 망했다고 네. 했을 때 그 정도. 쫄딱 망했을 때도 어찌어찌 그 막 민간 법안들 다 막아내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뭐 자한당도 이제 그런 한번 굉장히 거센 그 필터를 네. 한번 맛보면은 네. 전사들만 살아남아 돌아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전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전사가 없으니까 신념이 있는 네. 애들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뭐 손절도 빨리 할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 갈아타면 되죠. 그러면 민주당으로.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에서 대선 때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나오면 그쪽으로 붙을 애들이 침을 흘리고 있다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그쪽으로 붙어서 보수를 재건하자 이러면서 나온다니까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급은 좀 옮기기가 힘든데 뭐 진영 의원 정도가 기억나는데 네. 뭐 몇 명 있나? 저 자한당에 옮긴 사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시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활발하게 좀 거긴 많이 장을 하고 옮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김부겸 의원이 예. 김부겸 지금 행자부 장관이 예. 다음 대선 경선에서 예. 박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사실은 좀 더 보수에 가까우니 여기서 예. 독립을 해서 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보수를 진짜 보수를 내가 다시 만들겠다. 이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와. 그러면은 그때 대구 쪽이잖아 또. 예. 눈독 들이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또 얼마나 딸랑딸랑하면서 그러면 새로운 보수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시나리오 그림 좋잖아요. 그래서 그 김부겸이 출마하는 건가요? 그럼 대선에? 이제 보수 대표로 이제 대선 출마하는 저도 거예요. 가능성 있다고. 아니 근데 이인재 금지법 때문에 경선 탈락하면 이제 못 나가요. 그래요? 네. 법이 그래요? 있죠. 경선 탈락하기 전에 거기서 나오는 건 자기 발로. 탈락하기 전에 탈락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네. 탈락하기 전에 그냥 나오는 그, 거죠. 김부겸에 대해서 좀 안 좋으신? 아니요. 예를 들면 시나리오를 들면. 써보면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나오면 예. 이제 새로운 보수로 지금에 있는 이제 자한당의 이제 남은 잔당들이 예. 그쪽에 붙어서 뭔가 연명할 확률이 있다. 저는 김부겸 뭐 그 예를 든 거지만 네. 김부겸 의원은 자기 끝까지 한번 만약에 경선 탈락해도 다시 또 민주당으로 갈 거예요. 네, 저도 김부겸 의원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예를 저는 만약에 김두관이라면 할 수 있어요. 아하 어쩌다 이렇게 된다. 김두관이면 김두관이면 할 수 있어요. 김두관이면 한국당도 안 보죠. 네, 간을 안 보죠. 굳이 뭐 김두. 예, 자, 알겠습니다. 예. 자, 가리님은 손혜원 의원의 이야기를 이것도 사실 국감하고 이어지죠. 예. 제가 지금 전도사로 있지만 전에 광고회사 다녔어요. 갖고 대학교를 광고학과를 나왔어요. 광고공학과.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업계에서 네. 카피라이터로. 그래서 그때 당시 이미 얘기를 들었어요. 후배 중에 정말 괜찮은 여자 카피라이터인데 정말 잘한다. 그때는 이제 이름은 몰랐죠. 네. 근데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뭘로 유명하시냐면 일요일은 내가 요리사 이런 거 쓰시고 다리다리 닭다리 농심 닭다리 이런 거 만드시면 굉장히 80년대 유명하셨던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인정을 하신 분이 나중에 알게 됐죠. 처음처럼 얘기하신 분이 그때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이분이었구나. 나중에 의원이 되고 저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응원하는 네, 저도 의원입니다. 응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손혜원 의원의 뭐 언행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게 많아요. 그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분이 그럴까라고 하냐면은 저도 같은 업계 저는 뭐 한참 바닥이었지만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언제나 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사실은 이름을 바꿀 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과 한나라당이 버린 빨간색, 파란색을 버릴 때 잽싸게 주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은 쓰고 싶은데 근데 민주당이 뭐 평화민주당, 민주당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에서 더민주 뭐 이러면서 이런 어떤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디자인했죠. 진짜 정말 신선하게 디자인해서 선거에 정말 많은 큰 영향력을 근데 미쳤죠.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3등이었어요. 국민 공모했을 때 3등이었는데 손혜원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죠. 밀어붙인 거예요. 이거 가야 된다. 이거 가야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재밌는 게 해주면 손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나 이 이름 마음에 들어라고 나왔을 게 뭐였냐면요.
민주소나무당.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공모를 받았는데 민주소나무당. 여러분 어떠세요? 민주소나무당? 별론데요. 민소당. 왜 소나무가 당이 들어가야 돼? 소고기집 생각. 그런가요? 왜냐면 민주 계열, 자유투사 계열 하면은 이제 소나무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그때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은 나 이거 이름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댓글로 욕이 엄청 했어요. 그때도 댓글로 구려 누나 이거 구려 이러면서. 근데 저도 그걸 보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떠올라요. 글자를 보고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건 굉장히 좋다는 의미거든요. 소나무가 떠오르나요? 그렇죠. 소나무라고 써놨으니까 소나무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근데 당명으로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민주, 새정치 이거 어려워요. 자유 이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근데 소나무는 바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게 이미지로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네이밍 같은 거 좀 해봤지만 네이밍이라든지 그래픽으로 만드는 디자인이라든지 할 땐 굉장히 좋아요. 물론 요거는 업계 사람들만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건 뭐 바로 이제 넘어가고 결국 더불어로 밀고 나가서 됐는데 그때 욕을 많이 먹었던 게 1등이 따로 있는데 하다못해 2등도 있는데 왜 3등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장을 하냐. 이게 손혜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그 퍼스널리티 보여지는 개성이거든요. 맞아요.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면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업계가 일단 만약에 나이스 게임 TV 광고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을 줘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 안으로 가야 된다. 이 안으로 막 치열해갖고 먼저 막 싸워서 살아남은 한 두세 개 들고 가서 보여줘요. 그러면 또 이 사장님을 설득을 해야 돼요. 이거 왜 좋냐 하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막 하고. 근데 사장 듣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요. 이걸 또 치열하게 설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에게 설득을 해야 돼요. 3번의 검증을 거쳐야 돼요. 우리 업계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얘기를 할 줄 아는 이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이 그래서 그렇게 강렬하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 제3자 입장에서 보면요 시원하거든요. 손혜원 의원 이렇게 보면 뭐 사이다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죠. 그거는 사이다라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도 똑같아요. 의원 시절에 성남시장 시절에 시원하다는 거는 누군가한테는 아픔일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 시원하면 반대쪽에서는 눈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양날의 검이에요. 이재명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욕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인 거예요. 한쪽은 시원하게 해줬지만 한쪽에는 굉장히 아프게 때린 거예요. 그걸로. 손혜원 의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야구 관련돼 가지고 국감 때 막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손혜원 의원은 또 그 지금 국감에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양혜영 아시죠? KBO 전 사무총장. 이 사람이 김기춘 라인이라는 거를 확증을 받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작년 국감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양혜연 당신 김기춘 라인이지. 당신이 바로 야구계의 비리야. 야구계의 적폐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근데 이번에 그 아마야구 쪽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봐. 너 적폐니까 또 글로 갔어. 라고 하면서 당장 떠나지 않고 여기 있었잖아. 사퇴하세요. 이은재랑 똑같이 얘기했어요. 사퇴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국감이랑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준비가 하나도 없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본인은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위험하다. 이게 어떻게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광고 업계에 있을 때는 통하지만 그렇죠.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가 있냐면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런 감각적인 부분 그리고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상대한테 지지 않고 강단 있는 어떤 여전사 같은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했었는데 국감을 보면서 이번 국감에 특히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 영화 김구라 이상호 기자의 결론 정해놓고 나머지를 맞춰나가는 그래서 그 양혜원인가요? 양혜영인가 뭐 그분을 일단은 적폐로 정해놨어요. 맞아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들은 어떤 정보로 인해 이 사람이 적폐다라는 거를 결론을 정해놓고 그러면 적폐면 왜 적폐인지를 찾아가서 근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적폐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맞춰가는데 그것도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선동열에 대해서도 하는 게 선동열 면죄부 주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감을 왜 불렀는지 몰라. 그거 보면서 이 생각 들었어요. 손혜원 의원이 야구 팬이래요, 엄청. 두산 디자인, 두산 요거 디자인. 그래서 그 야구 팬이라서
이 분열된 야구 팬심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혼자 작년에 희생해버린 건가? 저는 그 부를 때부터 이거는 좀 그렇죠. 작년에도 그때 말씀하신 그게 사람들이 이게 너무 억지 주장이고 네. 말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안 맞는 게 있어요. 뭐 제가 정확히 갑자기 얘기 지금 나와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김기춘하고 그거하고 시기가 좀 안 맞는 게 그쵸. 있는데 그걸 약간 억지로 맞추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도 약간 너무 근거도 없이 막 사퇴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가 믿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믿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이제 손혜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있었으니까 KBO에 대한 적폐, KBO에 관심이 많고 막 이렇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없고 답정 너야. 네. 정해놓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이나 근거는 계속해서 부족한 좀 안쓰럽더라고요. 여기 제가 댓글 보면은 보좌진들이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혹은 뭐 이러는데 그 정도로 만약에 손혜원이 주장을 할 정도로 거기 나가서 이렇게 한 거면은 본인 의지예요. 그건 뭐 그쵸. 준비를 해서 세팅을 해서 이게 이번에 뭐 사장님 이게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거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장하지 않으면 그 정도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의원들이 있어요. 보좌진들이 준비를 세팅해서 가져가다 이거 아니야?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렇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손혜원 의원은 어쨌든 KBO의 어떤 적폐 청산에 대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었던 분이라 저도 그래서 이번에 선동열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도 다른 의원보다 야구에 대해 좀 잘 아는 의원이니까 근데 질문하는 거 깜짝 놀랐어. 아무것도 모르대. 그러니까요. 야구를 그냥 좀 양혜영이 싫어요 밖에는 야구에 대해서 아는 게 없나 봐. 야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덕심이 많이 세잖아요. 근데 야구 같은 경우는 세대를 아우르는 덕심의 모임 집합체예요. 맞아요. 야구 해보셨어요? 야구는 해본 적은 뭐 어렸을 때는 거의 근데 없죠. 감독 선수들 다 욕하잖아요. 우리는 해본 적도 없는데 저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감독 선수들 보고 욕을 그렇게 해. 이게 덕심들이 모였거든. 근데 기록을 보는 방법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이때는 누구 타자가 더 낫다, 좌타자 낫다, 우타자 낫다 이런 거는 다 아니까 거의 뭐 솔직히 다 아니까. 저는 야구를 보는 게 욕을 하려고 보거든요. 야 이씨 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이런 덕들이 모인 응원하는 스포츠인데 응원하는 팀 보면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덕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이걸 잘못 건드린 거지. 아니 선동열이 지금 욕을 먹은 이유는 뭡니까? 선수를 왜 뽑았느냐 이거를 얘기해달라고 불렀는데 그렇죠. 그걸 안 하고 당신 뭐 집에서 TV로 야구를 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왜 뭐 작년 기록 되면서 왜 그런 선수를 안 뽑았니까 보니까 그 여러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다 삽질을 선동열이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이 다 삽질을 하는데 야 선동열은 이걸로 됐어요 이제 됐어 살았어 다 해명했어. 감독직 계속 가겠다. 그래서 좀 하여간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물론 저는 만약에 불렀으면 허재 감독을 불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야구라는 스포츠가 워낙 인기가 좋아서 선동열이 문제된 거지.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막 전 국민이 나서서 선동열을 오지환을 그거 했냐 이거는 좀 약간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오지환 정도면 백업 유격수로 괜찮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게 한 3명 중에서 1명 그러니까 뭐 3순위 아리까리한 사람들 중에 1명 뽑은 거 정도지 아예 없는 사람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동열도 결국은 오지환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박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은 이제 킹리적 가심을 한 거야. 그렇죠. 왜 군대도 상무도 모두 지원을 안 하고 이번에 국대 안 되면은 군대를 그냥 생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성적도 안 좋았어. 실책도 많고 오지환은 절대 국대 유격수가 될 자격이 없는데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부분을 공격했어야죠. 그런 부분을 공격했어야죠. 근데 덕심이 부족했죠. 근데 이게 뭐 작은 막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뭐 참 그래서 뭐 어쨌든 답답하네요 그게. 근데 허재를 깠어야 돼요. 저는 오지환이 대한민국의 또 역사의 변곡점에 우리가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역사책에 오지환이 나옵니다. 왜요? 오지환으로 인해 병역 혜택이 사라지다. 그럴 수 있어요. 요즘 분위기가 많이 넘어갔어요. 지금 뭐가 나오냐면 예술하는 애들의 병역 혜택이 장난 아니거든요. 콩쿨 무슨 무용 이런 거 국제 대회인데 외국인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막
이렇게 얘기가 막 나오면은 사람들이 의원들이 막 내가 이거 법안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마침 최근에 그 조사를 좀 했어요. 네. 이 법안이 발의된 게 있나? 없어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근데 왜냐면 이 지금 병역 특례법인가 뭐 그게 네. 법안 형태가 아니라 거의 시행령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하면 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국회의원들이 거의 모든 우리나라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시행령으로 조질 수 있는 게 많거든요. 특히나 그 박근혜 정부 때 시행령을 엄청 남발했었잖아요. 국회가 반대하는 거 예. 그냥 시행령으로 가고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안 발의란 거는 이런 예를 들면 병역특례 콩쿨에서 뭐 하겠다 이런 정도는 법안 발의보다는 법안 발의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 어떤 그런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김병기 의원이 국방인데 그 김병기 의원이 한 말이 저는 제일 납득 가능한 선이 아닌가. 국민들도 이게 어떤 그 메달을 따거나 콩쿨에서 우승하거나 근데 또 이게 무슨 민속대회 같은 데서 우승하면 또 그것도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국악 같은 건 사실 뭐 해외대회가 있을 수가 네. 없으니까. 그래서 뭐 무형문화재 예. 뭐 무슨 뭐 수제자 뭐 예. 이런 애들도 좀 해주고 뭐 별걸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리고 하태경이 한 말이 저는 크게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하태경 요즘에 맞는 말 많이 해요. 그래요? 하태경 요즘 맞는 말 많이 해. 이게. 아 그래요? 뭐 BTS는 왜 되고 뭐 민속 뭐 콩쿨 왜 되냐 그거는 그러니까 BTS는 안 되고 왜 콩쿨 되냐 이게 저는 BTS 그래 빌보드 1위인데 그러니까 뭐 진짜 전 세계 1위인데 그거는 이건 왜 안 되냐 거기 법 시행령에 나온 그 콩쿨만 딱 되는 게 이게 어떻게 그렇죠. 보면 잘못된 거 아니냐. 네, 사실은 우리가 그 50개 대회인가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게 한 거의 45개는 다 알지도 못해요. 대부분 모르죠. 네. 근데 거기서 그런 거 보면은 이걸 고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김병기 의원 주장은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자유롭게 일단은 활동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 4, 50대 와서 2년간 가르쳐라. 그런 얘기 그렇게 실제로 시행하는 데들도 유럽 쪽에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을 국가에 이제 기부를 하는. 그러니까 저는 국위선양이란 게 되게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축구 브라질이 아무리 우승해봤자 나라 아무 도움 안 돼요. 거의 망한 나라고 아르헨티나 우승해봤자 매일 습관적으로 부도나는 나라인데 뭐 산체스 맨유에서 아무리 활동 잘해도 맨유에서 활동 잘 못했죠. 죄송합니다. 그 아스날에서 활동 열심히 잘해도 그 부칠레 국격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손흥민이 아무리 뭐 토트넘에서 뭐 50골씩 박아봐도 뭐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 위상은 크게 달라질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있어요. 잘 모르는 나라에서 누군가가 잘하면 그 나라에 대한 인식은 높아져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큼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얼마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왔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86년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 때 이때는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서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뭔가 과시하고 싶은 그리고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니까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알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위선양이란 말은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나라를 알린다. 코리아라는 광고한다. 브랜드를 알린다. 광고 이제 움직이는 광고판에 대한 대가를 국가가 지불해 주는 거죠. 국위선양을 하면 국가가 병역을 면제해 많은 혜택을 주기는 어렵고 병역 면제 정도는 해줄 때는 뭐 독재가 있었던 나라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미 뭐 다 아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아시안 게임 맨날 1위 하거든요. 싹쓸이하고 맨날 1위, 그 뭐 올림픽에서도 한 2위쯤 합니다. 근데 중국 거기 맨날 욕하잖아요. 중국산 뭐 무슨 뭐 대륙의 실수 맨날 이렇게 욕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정도 사이즈가 됐으면 이제는 저희는 병역 특례에 대해서 이게 박정희 때 만들어진 법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막 군대가 3년씩 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빼고 싶었겠어요. 사람들이 3년인데 그거 얼마나 빡세요 우리 군대 그때. 그때는 박정희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다 법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오지환 때문에 그랬다면 오지환은 역사책에 등장할 수도 있죠. 오지환부터 이게 스타트예요. 오지환이 열사입니다. 열사면 안 되죠. 열사면 안 되고. 아니 오지환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지금 후배들한테 똥기 흔적은 확실하고. 역적. 후배들한테. 후배들은 똥기 흔적 확실하고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불평등의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평등하지 않는 영역으로 가는 게 병역 특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역 특례란 게 생각해보면 되게 국가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한테 국가한테 뭔가 도움을 주면은 너희의 그 어떤 억압된 3년을 풀어주겠다. 이게 딱
어떤 너희가 만약에 큰 쓸모없는 인간이면 그냥 목로 떼와라. 뭐 이게 딱 그 국가주의적 관점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활동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를 누가 심사할 거냐? 그렇죠. 적정한 나이까지 군대를 안 오고 활동을 하게 하는 사람을 누가 심사할까 이 영역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더 나이를 먹고 거기에 은퇴를 한 이후에 국가를 위해서 그 자기의 재능을 이제 기부를 하는 이런 영역으로 가는 게 그리고 저는 지금도 돈 내고 군대 가지 말자 주의예요. 얼마 정도요? 그거는 이제 사회적 합의를 봐야 되죠. 국민들의. 왜냐면 지금도 부자들은 군대 안 가죠. 부자 아들들은. 요즘은 뭐 잘 가잖아요. SK도 뭐 딸도 보내고. 그거는 요즘은 이제 그건 특이한 케이스고 오히려 이제 재벌집 같은 지금도 돈 많은 집 아이들은 군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으로 빼고 뭐 하고 하죠. 저는 근데 그 돈을 얼마 받는 것보다 그 사회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그 제도로 인해서 갈등을 빚는 게 더 크다. 저는 그래서 사회적 합의에서 돈을 많이 받아요. 자, 군대를 면제받으려면 100억 내. 근데 제가 그걸 계산해 봤거든요. 실제로 똑같은 생각, 진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군대를 만약에 BTS나 뭐 지드래곤이나 저거 2년 가둬놓고 무슨 맨날 병원 갔다 왔다 한다고 하는데 저 뭐 진실은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에라 그래 너 2년 100억 벌고 국가한테 딱 그 100억 주고 너 깔끔하게 면제 받아라. 마치 그 군역처럼. 근데 그게 꼭 이제 조선 보면 군역에 폐단이 나긴 하는데 근데 어쨌건 근데 그 100억 계산해 보잖아요. 1인당 2천인가밖에 안 돼요. 한 50만 장병한테. 그러면 2,000원 받고 너 지드래곤 뺄래? 아니면 다들 아마 그 군인들은 나 2,000원 안 필요 없다. 다 너 들어와 지드래곤. 나 이럴 거 아니에요. PX에서 과자 한 봉지 안 먹을 거야. 내 밑으로. 맨 밑으로 들어와. 다 필요 없어. 솔직히 2,000원이 아까운 사람 있습니까? 지드래곤이 내 밑에서 구르는 걸 보는 게 낫지. 그게 TV 콘서트보다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 얘기할 거리 생기고. 그러니까 야, 너 GD 걔 뭐 에이 모르는 놈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걔 뭐 야 걔 나한테서 뭐 우리가 모르는 알부자들이 다 그 돈 내고 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만 잘 한다면 어차피 지금도 뒷구녕으로 다 빠지고 뭐하고 그리고 군대 가도 군대도 아닌 데서 그냥 보내느니 그냥 자본주의답게 돈으로 그냥 깔끔하게 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일반 장병들한테 좀 낙후된 데다가 시설 같은 거 예를 들면 GD가 100억 내고 군대를 면제 받았어. 그러면 막사 신형 막사 GD 딱 붙여가지고 딱 지어주고 GD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과연 GD 1동 GD 2동 뭐 이런 거를 여기저기 딱딱딱딱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100억이면 완전 초신형 막사 지을 수 있는데 그렇죠. 몇 개 있죠. 근데 그게 과연 국민적 합의가 될 것이냐.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죠. 2,000원 받고 나 안 빼준다 들어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염천교 함께하고 계십니다.